반도 국가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 인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여러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수도 뉴델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인도 대통령 관저 라슈트라파티 바바는 인디아 게이트 맞은편에 있으며 왕의 길이라 불리는 라츠파트를 따라 걸으면 무굴 양식과 영국 고전 양식이 어우러진 웅장한 건물이 등장합니다. 인구 12억,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의 대통령궁 라슈트라파티 바반의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궁?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는 고대 인더스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활발한 무역 활동의 요지였던 곳이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세계 1위인 중국을 곧 추월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 인도. 오늘은 인도의 대통령 관저인 라슈트라파티 바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슈트라파티 바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인도를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안창모 교수님,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풀어주실 이인복 교수님,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는 인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축물로 타지마할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타지마할 건축은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주목하는 건축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어떨까요? 네, 사실은 인도하면 아마 누구라도 타지마할을 떠올릴 겁니다. 근데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타지마할로 설명할 수 있는 인도는 아마 인도 전체에서 아마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사실 그만큼 인도가 넓고 깊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예. 사실은 요즘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황하, 그다음에 이집트의 나일,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런 네. 것을 이야기할 때 예, 그리고 하나가 인도의 인더스 인더스 문명. 강과 겐지스 강 주변의 인도 문명을 예.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마 그 종교적으로도 힌두, 불교, 자이나교 같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자적인 건축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그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굉장히 폭넓게 주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퍼뜨리고 예. 소화하는 곳이 또 인도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인도의 문화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네. 간다라 미술이잖아요. 아하. 네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16세기, 17세기가 되면은 이게 이슬람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가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타지마할이 무굴 제국의 건축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 그 무굴 제국의 그 건축은 다시 말하면 이슬람 건축인 네.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은 인도에 이슬람 제국이 있어서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예. 아마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회교 국가다라는 것만큼이나 예. 아마 굉장히 낯설게 보일 텐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문화적 역량도 굉장히 컸던 나라가 18세기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영국을 찾아오면서 놀랍게도 굉장히 쉽게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사의한 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중간에 싸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손쉽게 인도 전역을 영국의 지배하에 갖게 되고 예. 그러면서 영국의 그 인도 지배가 시작이 되죠. 예, 그때 지어진 게 방금 말씀하신 발음이 어렵네. 라슈트라파티 바반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 총독 관저로 지어진 거죠. 예. 그렇다면은 라슈트라파티 바반 어떤 건축 양식으로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그 인도의 총독 관저로 지어진 이 건물 1911년에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은
최초에 그 인도가 그 뉴델리를 수도로 하기 전에는 예. 캘커타라는 곳이 수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 그 인도의 식민 지배를 아마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뉴델리를 수도로 하고 예. 신도시에다가 대통령 관저, 당신 총독 관저였겠죠. 네. 총독 관저를 지은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총독 관저를 지을 때 총독 관저의 기준은 그 건물은 당연히 식민 모국인 영국의 건축 양식으로 짓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 총독 관저는 완벽하게 서양식 건축을 짓지 않습니다. 오, 그래요? 예, 바깥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틀림없이 저거는 서양의 그 신고전주의 건축으로 지어졌어요. 이거 신고전주의라고 하면 조금 좀 낯서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고전주의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서양 문화에서 고전주의 그러면 고전주의는 그리스 로마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하면 상징적인 게 파르테논 신전이고 그래서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건물의 모습을 이 라슈트라파티 바반이 닮은 거죠. 그거는 가운데 중심이 있고 좌우에 대칭으로 있고 예, 예. 그리고 중간에 돔이 있기도 하고 가운데 기둥이 있기도 하고 이것이 대표적인 고전주의 건축이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잘 보면 코끼리도 있고요. 아. 서양에서는 없는 그런 이슬람 건축에서만 있는 요소 같은 것도 있고 또는 그것도 저도 아니면 굉장히 아주 묘한 장식들이 거의 가미돼 있어요. 네. 야, 이걸 보면은 그 영국이 그런 식으로 총독 관저를 짓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인도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량을 가볍게 볼 수 없었겠구나. 아, 라는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하게 융합을 됩니다. 해서 이것저것 좀 섞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건축을 이제 굳이 이제 서양 건축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드워드 바로크 건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좀 어렵죠. 근데 예. 이것은 이제 다시 좀 설명드리면 에드워드라는 왕이 살던 시대의 바로크 건축이다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보통 고전주의 건축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리스 건축이 그렇듯이 비례 조화 균형처럼 이라고 해서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네. 아주 보기 좋은 건축입니다. 근데 바로크 건축은 절대 왕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축이다 보니까 규모가 커요. 규모가 커지다 보면 질서가 깨지죠. 그래서 조금 좀 허세가 있는 건축입니다. 아. 규모가 커지는 건축.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도의 총독 관저를 지면서 영국이 좀 허세를 부리고 싶었을 거예요. 규모를 굉장히 키우고 가운데 도움을 무지하게 크게 하고. 아. 그러니까 그런 과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전주의 건축에서 탈피해서 바로크 건축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에드워드 왕의 시기의 건축과 닮았다고 해서 에드워드 바로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름은 서양식인데 내용은 인도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건물이 전체가 그런데 그럼 다른 곳도 그럴까? 라고 좀 안으로 들어가서 네. 당연히 건물이 크니까 정원도 클 거 아니에요? 네. 정원을 보면은 뜻밖에도 완벽한 이슬람 정원을 만듭니다. 오. 이슬람 건축은 기본적으로 이슬람이라는 것은 그 회교의 성지라고 하시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예. 그 물을 갖다가 잘 다듬어서 굉장히 기하학적인 정원을 만드는 것이 이슬람 정원의 특징이거든요. 영국의 정원은 픽처레스크풍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림과 같은 정원이 영국 정원의 특징인데 그런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럼 안과 밖이 많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건물은 그 서양풍의 이슬람적인 요소, 인도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원은 완벽하게 이슬람풍. 네, 이슬람으로 만들어지고. 네, 좀 이따가 이제 제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실내 했을 때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실내 내부는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또 다른 풍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자,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그 내용이 풍부하죠. 아까 굉장히 다양한 역사의 깊이와 종교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로 융합돼서 멜팅 팟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융합되는 전형적인 그러한 대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건물 자체, 그 역사 또 그 주변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물러나서 이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 근처에 다른 구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뉴델리 중심부에 이제 관저가 위치를 하고 있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큰 길이 이제 라즈패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서쪽 가장 끝에 지금 관저가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총독부 시절, 식민지 시절에는 원래 킹스 패스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던 거를 현지어와 영어로 섞은 식의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의 북쪽에는 경제나 내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부처 건물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남쪽에는 국방이나 외무를 담당하는 이제 부서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자세히 보게 되면 관저에 가까울수록 뭐 국방부나 내무부, 멀수록 외무부나 뭐 국회, 그 외에 다른 부처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제 관저 가까운 부서가 좀 더 힘 있는 부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프롤로그에서 인구 12억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소개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도의 정부 형태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처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다당제 의회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모디 총리가 소속된 당이기도 한 인도 인민당, 그리고 간디 집안의 소니아 간디가 주도하는 인도 국민회의, 이렇게 큰 당들이 있고, 이를 포함해서 한 8개 정도의 정당이 원내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의회 민주제인 만큼 대통령은 좀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국가의 수반으로서 일부 외교에 대한 부분들 등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인 통치는 보통 이제 총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의원들로 구성된 이제 특별 선거 인단에서 따로 선출을 하게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총리를 지명하는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한이 행사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려고 한다면은 영국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권한 자체가 적혀 있는 거로는 영국의 여왕이 총리를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총리는 그 명을 받아서 통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통치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의 구조 같은 경우에서도 임명권이나 파면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역시 많이 있군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라슈트라파티 바반, 이 대통령 관저는 1930년에 완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의 대통령 관저에 비한다면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숨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도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를 함께 생각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지금으로 보면 근 100여 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예. 그 대통령 관저의 그 내부로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그 외부가 기본적으로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 양식의 틀은 가지고 있지만, 외부의 장식에는 그 인도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정원은 완벽하게 이슬람풍이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내부로 들어가면은 내부의 모습은 바깥과는 달리 완벽하게 서양식 그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더바홀과 아쇼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더바홀은 그 식민지기에는 그곳의 중심에 그 총독과 총독 부인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의자만 있는 곳인데요. 바로 그곳은 전형적인 그 총독관저의 핵심 공간이었으니까 영국풍의 그 역사주의 건축 양식으로 장치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네루가 이렇게 독립 후에 첫 연설을 하면서 자유를 향한 인도인의 투쟁과 인도의 밝은 미래에 대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곳이 가장 중심인 거예요. 아. 근데 중심은 여전히 그 서양의 건축의 공간 틀 속에 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쇼콜 같은 경우는 인도의 그 아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찬란한 유산, 네. 굉장히 풍부한 장식, 역사, 이런 것들을 담은 곳이 바로 아쇼콜입니다. 예. 아쇼콜이라는 것은 인도의 그 제국 중에 하나였던 마우리아 제국의 3대 황제 이름을 딴 곳인데요. 그곳에 수많은 인도의 역사와 그 신화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공간만 보면은 마치 그 중심 공간의 두 곳이, 하나는 그 식민지배의 연속선상에서 예. 그 유럽의 건축 영향이 보이고, 예. 하나는 인도의 이렇게 문화나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 사실은 내부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는
그러니까 유럽풍의 공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인도풍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것에 비해서 내부는 왜 이렇게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 양식이 아쇼코를 제외하고는 네. 그렇게 강할까? 예. 전 이것은 당시의 식민 지배자들의 굉장히 고도의 지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그 제국, 그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나라들한테 우호적인 제스처가 필요하고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존중한다는 네, 존중하죠. 느낌. 존중하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존중하면서 나라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을 마음껏 즐기는 거죠. 예.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는 다 유럽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신의 삶을 그냥 고스란히 그렇죠. 옮겨와서 지낼 수 있도록. 거기는 자기들만의 세계니까 예. 그것은 밖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죠. 예. 그게 이제 식민 지배자들의 그런 그 패턴. 이렇게 패턴, 그 전형적인 모습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대통령 관저는 어떻게 일반에게 좀 개방이 되나요?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대통령궁은 여기는 좀 많이 사용이 되는 오픈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궁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에서 이 큰 공간을 대통령이 혼자 다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이 총리도 함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절대적이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 궁을 이루는 그 영빈관 쪽에서 생활을 하고 이 공간은 이제 일반한테 좀 적극적으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예. 적극적으로 좀 많이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요.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서킷 1, 지금 코스 1 이런 것인데 코스 1은 그들의 업무 공간을 중심으로서 본관, 연회장, 아까 말씀드린 아쇼코르나 너바홀 같은 것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물론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예. 이 업무 시간을 피해서 주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개를 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킷 2, 그러니까 코스, 두 번째 코스 그 정도 되는 곳은 박물관이 위치한 곳인데 박물관은 월요일만 빼고는 모두 다 개방을 합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내부 건물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굉장히 이슬람풍의 정원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정원은 또 공개를 합니다. 근데 정원은 항상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정원은 사실은 꽃이 있고 뭔가 정원 다울 때 공개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가 좋으니까 그 꽃이 가장 좋은 시절에 한 2월 달이나 3월 달 뭐 그런 정도의 굉장히 시기를 정해서 일반한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관저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일반한테 공개하는 시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동시에 이제 국민 투표로 바로 대통령 뽑고 이렇게 갑니까?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한 1951년도 독립 직후부터 바로 직접 선거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 국가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한 이런 시도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일부 사람들은 인도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놀라운 실험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규모나 인구가 시기, 어떻게 이런 다 거,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하원 선거의 경우에는 총 545명의 하원 의석 중에서 543명을 이제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선출직 하원 의원들 중에서 22.5%의 경우에는 신분이 낮은 카스트에서 선출을 하도록 후보자들을 그렇게 채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몇 번씩 얘기가 나왔던 어떤 다양성이나 포용성의 부분이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특이하게도 545석 중에 마지막 2석의 경우에는 소수인 영국계 인도인 출신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식민지 역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도 영국계를 위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놨다라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 선거는 매 5년마다 이루어지고요. 그 선거의 방식 자체는 한국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소선거구 다수득표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과 유사하죠. 투표를 하고 나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주의회 의원 선거 또 5년마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250명 정도에 달하는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앞서 봤던 주의회 의원들이 간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또 1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인도의 대통령 관저 라슈트라파티 바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관저가 인도의 역사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 정리해 볼까요? 사실은 인도는 아주 단선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민지의 총독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 물론 우리도 그런 역사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되게 됐죠. 지금 그 부분을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저도요, 이왕이면 좀 바꿀 것 같은데 거기를 그냥 쓰는 것도 네. 우리의 문화적 관점에서는 의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좀 같아요. 다르죠. 그게 아마 이제 이웃 나라한테 식민 지배를 받은 것과 굉장히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한테 식민 지배를 받은 것이 달라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인도가 오랫동안 문화적 역량이 굉장히 깊게 농축되어 있고 나라 규모도 크고 역량도 있는 나라인데 비해서 네. 그 나라가 쉽게 식민 지배로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독립된 다음에도 영연방으로 유지되면서 그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 걸 보면은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사고를 가진 나라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약간 종교적인 배경도 영향을 미칠까?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생각이 결론을 들어요. 드릴 수는 없는데 그 힌두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예. 굉장히 큰 포용성, 예. 그것이 바로 인도가 갖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 인도가 미래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은 식민지배 기간의 총독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네.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인도의 굉장히 강한 저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통이 커서 그렇다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가 가진 저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다양성과 포용성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안타깝게도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주의 또 친생 독립국가 중에서는 뭐 굉장히 가장 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2010년대 들어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여러 인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세계적인 띵크탱크들에서 인도의 민주주의의 질이 조금 더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본 걸로는 세계 한 5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고 또 인구도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조금 걸맞지 않게 민주주의적인 부분에서 또 대외 포용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의 발전을 좀 더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대통령 관저인 라슈트라파티 바반을 통해서 인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신 안 교수님,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궁? 오늘은 인도를 찾아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까 멜팅팟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인도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 많은 포용성 그리고 수용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새삼 해봅니다. 인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 정상의 집,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